반갑습니다. 2학년 여러분, 역선생님 백수영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상은 저작권법 25조 2항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터 이외의 공간에 이 영상을 게시하거나 또는 공유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세계 여러 지역과 한반도의 선사문화라는 파트입니다.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중국, 일본을 중점으로 둬서 구석기와 신석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출현과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두 번째,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보자. 마지막으로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선사문화는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역사 교과서예요. 저번에 학교에 나와서 받아간 역사 교과서를 영상을 잠깐 멈추고 가지고 오도록 해요. 네, 교과서 다 가지고 왔으면 18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읽는 역사. 구석기인들은 왜 동굴에 동물을 그렸을까? 라는 질문이 있죠. 중간에 보면 소인지 말인지 양인지 구분은 잘 안 가지만 동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동물이 그려진 벽화가 바로 프랑스 라스코 지역에 있는 동굴 벽화예요. 이 동굴 벽화를 그린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인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 프랑스 지역 말고도 전 세계의 동굴 벽화를 그렸어요. 그렇다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왜 동굴 벽화를 그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취미로다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냥이 잘 되어서 풍성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굴 벽화를 그린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동굴 벽화를 그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출현했고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상의 인류가 맨 처음 등장한 시기는 약 390만 년 전입니다. 그때 등장한 인류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그래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어로 남방의 원숭이입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모습이었다기보다는 원숭이의 모습과 가까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교과서 하단에 보면 이 그림, 이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상상도입니다. 원숭이처럼 생겼죠. 실제로 뇌 크기도 현생 인류의 절반 정도밖에 되질 못했어요. 하지만 원숭이하고도 차별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80만 년 전쯤 되면 좀 더 인간에 가까워진 호모 에렉투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호모 에렉투스라는 이름의 뜻은 에렉트, 무슨 뜻이냐면 곧게 서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호모 에렉투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좀 더 곧게 서고 더 다양한 석기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50만 년 전쯤에 돼서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불을 사용해서 이제 추위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맹수의 위협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죠. 이를 통해서 인구수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옆 나라인 중국의 베이징에서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과 함께 뼈와 함께 탄화된 쌀이 발견이 됐습니다. 불에 그을린 쌀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모 에렉투스 때는 불을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약 20만 년 전쯤에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사람, 현생 인류와 가장 흡사하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어요. 서로 말이 통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교한 석기를 만들어서 협동생활을 해갔는데 이 과정이 바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도구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었냐? 주로 동물의 뼈라든지 돌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구들을 통칭해서 바로 뗀석기라고 불러요.
이 뗀석기들이 구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이 뗀석기 중에서도 주로 찌개와 주먹도끼, 글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찌개와 글개 같은 경우는 교과서 왼쪽에 사진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찌개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글개입니다. 이제 찌개나 글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무언가를 찍는데 또 무언가를 긁어내는데 사용되었던 석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식물의 열매와 뿌리를 채집해서 그것을 먹는 거. 자, 교과서 하단에 보면 여기 열매를 채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게 바로 채집의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서 하단에 보면 마찬가지로 원시인들이 동물을 잡아와서 무언가를 처리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사냥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는 채집하러 나가야 되고, 누구는 사냥하러 나가야 되고, 누구는 또 도구 만들어야 되고, 누구는 집을 지켜야 되고,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무리 생활을 하였어요. 또 채집이나 사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주변에 있는 열매를 다 먹어버리거나 혹은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면은 이제 자기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동 생활을 하는데 좋은 집에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막집, 대충 지어놓은 집 이런 곳에서 구석기인들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또 앞서 살펴봤듯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제 풍요와 번성, 동물을 많이 잡길 바라고 애를 많이 낳길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제 여기 보이는 이런 여인상을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 앞서 봤듯이 동굴벽화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는 어떤 구석기 유적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1페이지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바로 여기 연천 전곡리입니다. 자, 우리 3월 24일에 선생님이 이학스터에 올렸던 영상을 봐본 게 기억이 나나요? 그 영상이 바로 이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동아시아권에서는 주먹도끼가 나오질 않았어요. 주로 찌개나 글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는 주먹도끼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먹도끼가 만들기가 가장 난해한 난이도가 높은 도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석기 시대부터 이미 우월하였고 동양권 사람들은 미개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였던 학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연천 전곡리에서 이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나오면서 동양과 서양의 수준 차이는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유적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관련된 내용은 3월 24일 역사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방금까지 구석기 시대의 특징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석기 시대의 특징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1만 년 전부터 인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농경의 시작입니다. 농경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농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농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모습이 달라질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석기 시대는 이제 열매를 채집하고 동물을 사냥했는데 그게 다 떨어지면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굴과 막집에서 살았고요. 하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지으면 수확할 때까지 어디 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달라진 점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식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엄청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이에요. 자, 이 식량이 늘어나면서 미래를 위해서 비축도 해야 되고 또 보관도 해야 되잖아요.
이 보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토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교과서 왼편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토기 있죠. 끝이 뾰족한 토기. 이 토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왜 빗살무늬 토기냐면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이 토기 표면에는 뭔가 이런 식으로 가시 모양처럼 뾰족뾰족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걸 빗살무늬라고 합니다. 이 빗살무늬가 그려진 토기라고 하여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그래요. 이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이고요. 그 외에도 지역에 따라서 특색이 있는 토기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채색 토기가 대표적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몬 토기라고 부르는 이런 독특한 토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도구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했잖아요. 대충 만든 뗀석기. 하지만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돌을 떼어내는 게 아니고 돌을 갈아서 사용하는 거죠. 돌을 갈아서 사용을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도구가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혁명이 어떤 뜻이냐면 뭔가가 크게 바뀐 그런 사건을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 이제 구석기와 극명하게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도 아까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 정착생활도 주로 여기 강가나 바닷가 주변이 되었는데요. 자, 밑에 신석기 시대 유적지 분포도를 봐봅시다. 보면은 주로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게 보이죠, 강가나. 왜 그렇게 되었냐면요.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농경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물이 많은 강가 혹은 바닷가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교과서 23페이지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지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바로 이 서울 암사동 유적입니다. 아까 여기 빗살무늬 토기가 나온 것도 서울 암사동이죠. 바로 이곳인데요. 전형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하지만 좀 볼만한 것이 있는 유적지는 바로 양양의 오산리 유적과 부산의 동삼동 조개더미 유적이에요. 이 두 가지는 무엇 때문에 선생님이 볼 것이 있다고 했냐면은 바로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한반도에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일본에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과 교류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양양 오산리에서 나온 흑요석입니다. 흑요석이 뭔지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흑요석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이제 화산이 있으면은 그 용암이 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용암이 굳으면은 모든 용암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검은색으로 굳는 용암들이 있어요. 이게 돌입니다. 용암이 굳어서 된 돌. 이걸 바로 흑요석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흑요석이 나오는 지역이 되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흑요석은 어떤 화산에서 나왔는지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이 흑요석마다 성분이 다 달라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두산에서 나온 흑요석이 일본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일본의 화산에서 나온 흑요석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두 지역이 서로 돌을 주고 받을 정도로 교류가 잦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부산 동삼동에 있는 조개더미 유적지에서는 일본의 조몬토기가 발견이 되었어요. 자, 조몬토기 아까 교과서 22페이지로 가가지고 선생님이 빗살무늬 토기 하면서 여기 보여줬죠. 조몬토기. 이렇게 생긴 토기가 부산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우리나라
아니죠. 일본과 한반도에 있었던 신석기인들이 서로 교류를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특징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교과서 23페이지 하단에 있는 스스로 확인학습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좀 이따 해설을 해줄 거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확인학습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풀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스스로 확인학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저우커우덴에서는 약 50만 년 전에 네모가 불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적 있죠. 불을 사용한 사람,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이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사용하였다는 걸 어떻게 아냐? 바로 중국 베이징에서 불에 탄 쌀이 발견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곳이 바로 이 중국 베이징의 저우커우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문제는 호모 에렉투스가 되겠어요. 자, 2번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구석기 유적지인 연천 전곡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최초로 물음표가 네모가 출토되었다. 선생님이 아까 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했었죠.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주목받는 곳이 연천 전곡리이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지역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목도끼라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가 궁금하다면 선생님이 3월 24일 강의도 한번 봐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3번. 밑이 뾰족하게 생기고 표면에 생선뼈 모양의 선들이 빽빽히 새겨진 네모 토기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었죠. 언제 설명을 했죠? 여기 빗살무늬 토기, 교과서 22페이지에 빗살무늬 토기를 설명하면서 생선뼈 모양처럼, 생선뼈 모양을 선생님이 잘못 그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의 문양이 있다고 했죠. 이 문양이 그려진 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정답은 빗살무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큰 문제 2번.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한 표이다. 빈칸을 채워보자 라는 문제예요.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는 뗀석기였고 신석기 시대에 사용한 도구는 갈아서 만든 석기인 간석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구석기 시대의 경제활동.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로는 채집, 두 번째로는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채집과 사냥이에요. 반면에 신석기 시대에는 여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이게 가장 특징적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생활 방식.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열매랑 동물을 찾아서 계속 이동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정착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거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맨날 이동하니까 좋은 집 필요 없어요. 동굴과 막집에서 살면 되는데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좋은 집을 짓고 딱 한 군데서 살아야 돼요. 바로 강가나 바닷가 이런 곳에 움집이란 게 바로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런 집을 바로 움집이라고 합니다. 막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에가 엄청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 두 가지 사진과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사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사진이죠. 뭐죠? 맞습니다. 바로 피라미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거는 바로 갑골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갑골이라는 게 등뼈 혹은 뼈, 등딱지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바로 거북이 등딱지로 만들어진 유물입니다. 근데 이 거북이 등딱지에 뭔가가 써져 있죠. 글씨 같은 게. 이게 바로 한자, 여러분이 지금 많이 사용하는 한자의 어원이 되는 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골 문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 이집트와 중국, 그리고 이 외에도 인도와 메소포타미아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 네 가지 문명을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불러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